한국은 중국의 디지털 체계를 따라오려면 수백 년은 걸릴 겁니다.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몰래 가져다 쓰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하루아침에 경제 파산으로 멸망한 한국을 도와준 게 중국인 거 아시죠?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모인다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의 토론으로 조용하기만 하던 이곳에 한 중국인 시민이 단상 앞으로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파산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만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연장의 시민들은 저 말이 사실이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후쿠오카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을 꿈꾸며 보좌관으로 일하는 일본인 아키코라고 합니다.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던 저는 얼마 전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여행하며 관광산업에 대한 대규모 비교글을 작성 중이었는데요. 최근 떠오르는 관광산업의 중심지이자 모든 사람들이 이민국가로 꿈꾸는 선진국, 한국과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경제파산국가 중국을 비교해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하고 싶었으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저는 중국만 경험할 수 있었는데 처음 경험한 중국은 왜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나라가 중국이라고 설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처참한 시민의식 때문인지 길거리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한 것도 모자라 저와 같은 외국인을 보면 제 가방이나 소지품을 훔쳐가려는 중국인들도 꽤 많이 보였고 심지어 관광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중국의 유명 관광지인 상하이를 갔을 때에도 저와 같은 외국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호객행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저는 저 대신 한국을 경험한 친구의 촬영 비디오와 제 중국 촬영기를 비교해 리포트를 작성했고 약 한 달 뒤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모인 과제 발표 자리에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리포트의 발표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바로 앞에 순서에서 한 중국인 시민이 일어나더니 저와 매우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저는 그 중국인 시민의 발표 내용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국인 시민은 대뜸 경제성장 모델이나 수출 모델이 전혀 없는 후진국 한국은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주고 절을 해야 할 정도라며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인 관광객이 화가 나서 하루아침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순간 아무런 수출 모델이 없는 한국은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는 거짓 자료를 선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연장에 있던 시민들의 웅성거림에도 중국인 시민은 손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이어나갔는데요. 지금 이 강연장에 있는 외국인 시민들은 아마도 한국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이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선동을 당했을 확률도 매우 높죠. 저는 이번 관광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한국의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속은 시민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오늘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여행이나 이민은 무조건 한국으로 가라는 이상한 주장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심지어 정말 한국이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맞을까요? 저는 이 거짓된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단 일주일에 한국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저와 같은 정말 부유한 국가의 출생인인 중국인은 처음 보는지 저를 보자마자 제발 1,000원이라도 달라며 공항에서부터 난리를 치더군요. 심지어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같은 부유한 중국인들은 이러한 공항 노숙자, 한국인들을 안타깝게 여겨 한화 1만 원씩을 기부 형식으로 건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국의 모든 것들이 거짓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한국을 방문하는 부유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으면 국가적인 수출 모델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돈을 벌 수 있는 국가적 경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을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포장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에서야
이러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살기 좋고 부유한 경제 선진국은 중국뿐인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열등감에 못 이겨 국가적으로 선동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제발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돈을 써달라는 역설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후진국 한국과 정말 살기 좋은 부유한 선진국 중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시민들도 전부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관광으로 떠나기에는 한국보다 중국이고, 자칫 한 번의 실수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면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공항. 한국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뜯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곳 강연장의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이곳에 중국인 시민들이 있다면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난한 후진국 한국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조금 더 베풀어 한국을 방문해 노숙자를 돕는 심정처럼 우리의 속국 한국인들을 도와주면 되니까 말이죠. 중국인 시민은 마치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것 마냥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엄청난 감사를 표해야 한다며 이상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중국인 시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연장의 다른 시민들은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과 같은 곳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맞는지, 그 중국인 시민은 중국의 현재 상황이 마치 엄청나게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처럼 표현했고, 저는 그 중국 시민의 거짓 허풍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한국을 이미 방문하고 진짜 한국의 놀라운 상황과 실체를 알고 있던 다른 친구들은 그 중국인 시민에게 지금 내수 경제가 박살나버린 나라가 중국인 것은 알고 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중국 시민은 그러한 소리는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저희 국회의원께서 직접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방금 발표를 진행한 중국 시민은 매년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기가 막힌 질문에 중국인 시민뿐만 아니라 강연장의 다른 시민들도 헉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고, 역시나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던 중국 시민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는 숨소리만을 내고 있더군요.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대답이 없는 중국 시민에게 똑같은 질문을 건네셨고, 중국 시민은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았던 것인지 가난한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경제봉사를 하러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취업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냐며 이상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회의원의 몇 가지 반박들에 한국 시민은 완전히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시민은 지금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봉사를 하러 간다, 가난한 한국인들이 안타까워서 돈을 쓰러 한국으로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백만 명의 중국인 취업자들이 한국 회사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는 중국이 완전한 경제 파산 국가로 확정되어 버린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최저임금, 즉 월급 자체가 너무나 작다는 큰 이유가 있죠. 만약 시민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한 경제 선진국이었다면 굳이 한국으로 취업을 하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발 한국 회사에 취업시켜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인데요. 즉 지금 중국 시민의 주장은 한국과 중국을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민은 이런 처참한 중국의 현실과 우월한 한국의 현실을 이번 관광산업 파악 정보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을 했을 테죠. 어떤가요? 직접 처참한 중국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선진국 상황을 확인하니 이런 선동 발표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던가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휴대폰 하나로 반대편의 나라 상황을 알 수 있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입니다. 당신의 주장이 정말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에는 채 3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최저임금과 한국의 최저임금 정보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국회의원께서는 휴대폰과 강연장 화면을 연결하신 뒤 검색 시스템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숫자를 직접 화면에 띄워 놓으셨고, 글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중국 시민은 한국 정부에게 넘어간 검색 기록 사이트에 선동 거짓 표기라며 울분 섞인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과 중국은 최저임금에서부터 거의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경제성장의 표준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상태를 보니 한국이 왜 인구수가 훨씬 많은 중국보다 뛰어난 선진국인지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국회의원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중국 시민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직접 단상 앞으로 나와보라며 지적하기에 이르렀고, 이어진 국회의원의 질문에 중국 시민은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강연장 시민들은 어쨌든 관광산업과 관련된 토론을 듣는 시민들이니 제가 한국과 중국의 관광산업 실태를 여러 데이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중국 시민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서 관광을 즐기고 한국의 외화벌이 수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정보를 확인하니 완전 거짓말이군요. 안타깝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73% 이상의 중국인들이 중국에서의 취업 실패나 좌절을 겪고 한국에서 취업을 시도했던 통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처참한 국가파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더욱 뛰어난 선진국 한국이 없으면 아무런 경제 탈출구가 없다라는 설명이 되죠. 말 그대로 지금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건너가 1차원적인 노동 일을 하며 월급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형적인 후진국 국가의 해외 도피 취업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중국인 시민이 주장하던 상황과 완전히 반대인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오히려 후진국 중국인들 말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 외국인들은 한국을 경험하고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확률이 거의 87% 이상인 것은 물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 자료들을 통해 한국이 다른 나라의 선진국 외국인들에게 매우 뛰어난 자연경관과 관광 경험, 그리고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국 그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모습은 바로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중국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인들이 더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본의 통계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말 그대로 민폐국가 그 자체라는 말이며 한국에게 빌붙지 않고는 절대 자립할 수 없는 처참한 국가라는 사실이죠. 이제 한국과 중국의 현실적인 실체가 이해가 되나요? 중국 시민 많은 출생국가의 시민들을 만나왔지만 중국인 시민들은 매번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니 그건 그거대로 실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회의원의 간단명료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의 시민들은 중국 시민을 향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해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움은커녕 저게 중국인들의 열등감적인 실체라는 생각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민은 갑자기 뭐에 씌였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더니 부유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서 일부러 취업해서 한국의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온 거냐면서 울먹이는 반박을 내놓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전의를 상실한 중국인 시민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 같았고 저는 곧바로 반박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그 시민의 황당한 헛소리를 녹음하며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유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속국인 한국에게 중국의 장점인 엄청난 인구들이 대규모 기부, 관광을 가서 경제 수출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최저시급은 다른 나라들에게 경제운동을 주기 위해 일부러 낮게 잡은 수치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있는 위대한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중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여러분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께서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뛰어난 자연경관이나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관광을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거짓 주장인데요. 한국은 지금 엄청난 폭염을 견디지 못해 대도시의 건물들까지도 전기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공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가 건물들이 에어컨과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있고, 이건 굉장히 불편한 관광 경험을 초래하지 않나요? 그 통계 자료들은 모두 아까 저의 주장대로 한국으로 일부러 관광을 오게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거짓 수치 선동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국보다 최소 20배는 부유하고 살기 좋은 중국으로 관광을 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중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외국인들에게 친절함을 보이자는 사회운동마저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후진국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도 너무 많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 외국인들에게 영어마저 쓰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한국의 실체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중국만을 깎아내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시민은 국회의원의 말을 단 하나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듯 비슷한 주장을 다시 한번 내세웠고, 심지어 이제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제대로 국가교육을 받지 못해 영어까지 사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겠냐면서 기괴한 논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연장에 있던 한 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중국인 시민을 향해 기가 막힌 일침을 날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중국에서 취업을 할 건가요?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건가요? 질문을 날린 외국인 시민은 자신이 한국의 대학교와 연계되는 교환시민 프로그램에 약 4년 이상 참가했던 한국 유학 시민이라며 저 중국 시민의 한국에 대한 설명은 모두 허무맹랑한 소설 속의 이야기라며 코웃음을 쳤고, 그가 날린 질문에 중국 시민은 역시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약 4년 이상 유학 생활을 해왔던 시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저는 중국도 약 1년 정도 경험했던,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경험했던 유일한 외국인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은 그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인 한식까지 전부 하나의 콘텐츠화되어 전 세계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건 단순히 이슈거리에서 끝나는 흐름이 아닌 그동안 한국인들이 만들어오고 직접 생활에 접목해 실행해오던 편리한 생활 방식처럼 한국인이 아니라면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편리한 삶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동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인데 한국이 폭염에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시민의 주장은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중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폭염에 힘겨움을 버티지 못해 중국인들에게 자체적인 전기료 모금 운동을 실시하며 국가정부 차원에서 돈을 걷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가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경제 파산위기까지 가버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은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앉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벗어난 당신과 같은 중국인 시민들은 지금 이곳 외국의 대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중국인들이 굳이 외국 대학교로 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에서도 물론 해외 유학을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한국의 대학교로 역으로 입학하고 이민을 오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국가적 단위로 보았을 때 매우 매력적인 국가이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삶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나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높은 시민의식은 매일매일 청결한 도시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배달 음식마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중국 시민은 지금이라도 이곳 강연장의 시민들과 국회의원에게 사과하고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하면서 선동작전을 펼쳐도 이제 속을 사람은 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은 이미 엄청난 인기와 위상이 오른 나라이고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이나 유학을 가거나 심지어는 이민을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시민의 발언에 강연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저 말이 맞다 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저였기에 한국이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받는 선진국이었나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고 과제를 조사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대신 중국으로의 관광산업 실태조사 여행을 선택한 제 자신을 되돌리고 싶었거든요. 그 후 저는 토론이 종료되자마자 한국행 항공 티켓을 끊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조사하던 한국의 모습도 물론 뛰어나기는 했지만 실제 처음으로 마주한 한국은 그 이상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길거리에서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 몇 가지 식당을 체크해 놨었던 저는 지도를 보며 해당 식당으로 향했지만 그 자리에는 난생 처음 보는 전자패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인기가 많았던 식당이라는 인터넷의 정보글과는 달리 가게 앞에는 단 한 명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 순간 강연장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소문들이 전부 거짓이었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그 전자패드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무언가 체크를 한 뒤 심지어는 전자패드로 미리 메뉴를 고르는 믿지 못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디지털 선진국인 이유 때문인지 사람이 많아 대기를 해야 되는 맛집. 가게들에는 이러한 전자패드를 입구에 설치해 원격으로 줄을 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었고 저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한국의 신개념 디지털 생활 방식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전자패드의 예약 방식 덕분인지 굳이 가게 앞에서 땀을 흘리며 기다릴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그 시간에 카페를 가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효율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몇몇 한국 박사라고 불리던 친구들은 한국의 24시간은 일본의 48시간과 같은 효율을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놀라운 장면에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들어 한국의 길거리 전자패드를 촬영해 제 SNS에 올렸고 역시나 저처럼 이러한 한국의 신개념 생활 방식을 처음 보는 외국인 친구들은 저건 대체 무슨 미친 아이디어냐며 당장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연장에서 들었던 국회의원의 말처럼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적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제가 아주 잠깐 경험했던 더러운 나라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중국 시민이 강연장에서 왜 그렇게나 한국에 대해 열등감을 드러내왔는지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만 하더라도 중국이 무려 100년 이상을 더 개발해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이미 미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미 이러한 부러운 삶을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토론 중 중국 시민을 발견한다면 그들의 선동 발언은 단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은 중국인들이 100년을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록적인 도시 모습을 이미 갖췄다고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둑이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방금 열차를 타고 갔어요. 제 물건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제발.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한 독일인 여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나중에는 지하철 직원에게 울며 달려갑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 핸드폰, 지갑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일 승무원 슈발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슈발라예요. 저는 세계 여행가로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어린 소녀 시절부터 저는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올라 먼 여행지에서 모험의 스릴을 경험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어린 시절의 환상을 흥미진진한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죠. 지난 5년 동안 저는 유로윙스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저희 항공사는 5개 대륙 100개 이상의 도시로 운항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하며 역사적인 장소들을 수없이 많이 방문할 수 있었어요. 만리장성을 따라 걷고 노르웨이 피오르드를 항해하고 코스타리카의 화산을 트레킹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버킷리스트에 있는 명소를 확인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일상의 기쁨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의 일반적인 일주일은 여러 차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횡단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두바이에서 출발해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손바닥 모양의 섬을 지나면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곤 하지요. 10분. 경유 후 다시 베를린으로 향하는 약 10시간을 위해 이륙하죠. 독일 내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 처음 방문했을 때 당황한 관광객을 잘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이런 다문화 국가 도시에서 자란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에는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캐나다나 프랑스로 가는 단거리 여행에 배정될 수도 있죠. 경유지는 항상 그 자체로 모험이에요. 저는 공항에서 몰래 빠져나와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현지의 정취를 만끽하려고 노력해요. 승무원들과 함께 관광을 하거나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방문하거나 최고의 쇼핑 명소를 찾기도 하지요. 어디를 가든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것은 정말 활력이 넘친답니다. 물론 승무원으로서의 삶이 항상 화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성질 급한 승객 비명을 지르는 아기 울퉁불퉁한 비행 시차 적응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저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멋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전 세계의 예술 음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여행이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모로 여행 덕분에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꽤 보호받는 공동체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저를 다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키우셨지만 다른 문화에 몰입해야만 저희 모두가 얼마나 비슷한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의복, 언어, 음식 등의 차이를 제거하면 기쁨을 찾고 가족을 부양하고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등 결국 저희의 핵심 욕구는 동일하죠. 여행을 통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는 모두 같은 세상의 시민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여전히 다른 곳보다는 독일에서의 삶을 선택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독일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연구기관 재정 및 직업 기회 등 제공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독일에도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6개 대륙과 100개 이상의 도시를 비행하면서 본 바로는 자유혁신 생활 수준 면에서 독일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솔직히 어디에도 없었어요. 독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저는 승무원으로서 독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어쨌든 철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할 시간이었죠. 새로운 맛과 볼거리 사람들이 가득한 또 다른 목적지로 떠나야 해요. 넓은 하늘에서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각 여행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 거라는 건 알고 있답니다.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전 북적이는 공항의 승무원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지금까지 제 경력 중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승무원인 체리노가 활짝 웃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체리노와 저는 입사 첫날부터 함께 승무원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 친하게 지내왔죠. 경유지에서 새로운 도시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행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슈발라, 놀라운 소식이 있어. 체리노가 외쳤습니다. 방금 서울로 전근을 수락했어. 이제 나는 다음 달에 떠나. 저는 커피에 질식할 뻔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아예 그곳으로 옮긴다고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체리노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어학 프로그램에 지원했어. 신입 한국인 승무원을 교육할 영어 원어민이 필요하대 3년 동안 근무하고 한국어 수업도 전액 제공된대. 그리고 마음에 들면 연장을 요청하거나 다른 회사 직무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 폭탄 같은 발표를 받아들이는 동안 저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체리노는 항상 항공사에서 국제선 장기 근무를 꿈꿔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목적지 중에서 한국은 이상하게도 선택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던 저에게 한국은 보수적이고 고압적인 사회로 보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출세를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는 등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문화 역시 모든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끝없이 이어지는 일로 매우 가혹해 보였어요. 물론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 음악 기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체리노가 이미 여행한 수많은 글로벌 도시를 제쳐두고 정말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체리노 정말 확신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 임무를 원했는지 알지만 2년은 긴 시간이잖아. 특히 완전히 낯선 문화권에서 말이야. 서울에서는 평소처럼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아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어 체리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많은 조사를 했어. 한국의 직장 문화는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더 형식적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동체적이고 팀 지향적이기도 해. 그리고는 음식밥 문화, 패션 트렌드 등 놀라운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체리노가 실제로는 어떤 일상이 펼쳐질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의 성격은 너무 느긋하고 즉흥적이어서 규율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규칙이 엄격하고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가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체리노는 제 의심을 감지한 듯했어요. 적응이 힘들 거라는 건 알아,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어. 나는 독일 도시를 오가는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승무원으로서 우리는 운이 좋게도 새로운 곳을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 난 그게 바로 성장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저는 그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 체리노는 항상 대담하고 모험적인 스타일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전 세계를 횡단하는 동안 이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거나 외국어 기초문구를 배우자고 저를 설득한 것도 체리노였어요. 이런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체리노뿐이기는 했죠.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지지 않겠어. 가족 친구 좋아하는 레스토랑과 독일 문화 전반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익숙한 모든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정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된 거야. 제가 계속 물었어요. 체리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고향 생활의 일부가 그리울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말이야. 나는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아직도 세상에는 탐험할 곳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체리노가 서울에서 보고 싶은 명소와 한국어 실력 향상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했어요. 물론 체리노는 제가 존경하는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독일 문화와 가치관에서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저는 체리노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가 다른 곳에서 소속감을 찾게 되었을까요? 글로벌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저희는 여행의 문화적 즐거움과 함께 독일의 기쁨과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는데 말이죠. 체리노는 그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남은 대화 내내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체리노는 분명히 과감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로 떠나기 전 저와 작별 포옹을 나누면서 저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를 바랬어요. 저희는 1년 후 휴가 기간에 제가 서울을 방문하기로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들고
뒤뚱거리는 체리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체리노를 형제처럼 사랑했지만 과연 한국이 체리노에게 진정한 집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는 제 숙소로 향했어요. 이 임무는 체리노에게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구 반바퀴 떨어진 곳에서 응원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체리노가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뉴욕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영상통화와 문자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소식은 제게 공허하게 들렸죠. 열정적인 그의 얼굴에서 스트레스와 피로의 흔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체리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은 네온 사인이 가득한 초현대적인 도시가 독일의 라이프스타일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국적인 음식,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낯선 사회적 신호와 관습은 체리노에게 상당한 문화적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사이 저는 유로윙스 항공을 위해 독일의 주요 도시를 오가는 편안한 일상에 안착해 있었어요. 새로운 목적지에 대한 설렘도 좋았지만 저는 독일 생활에 익숙한 안락함으로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경유지에서 항공사로부터 아시아 지역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한 회의실에서 저는 독특한 임무를 제안받고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유로윙스 항공의 아시아 지역 확대로 인해 서울에서 신입 승무원 교육을 담당할 경력직 독일인 승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교육생들이 영어 능력과 국제 서비스 표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3년간 배치될 예정이었죠.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인해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로의 이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시아 총괄이 열정적으로 역할과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슈발라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큰 결정이라는 건 알지만 독일과 한국 승무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자, 숙소, 문화, 교육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가시기 전에 준비할 것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망설였어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해외로 이사하는 것은 큰일이라서요. 물론 며칠 정도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돼요. 부서장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회사의 글로벌 성장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훌륭한 경력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빙빙 돌며 멍한 상태로 그녀의 사무실을 나섰어요. 체리노를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로 이사해서 익숙한 도시 생활을 떠난다고요. 그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저처럼 일상에서 위안을 얻던 사람에게는 문화 충격이 극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종류의 변화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최근 저는 여행에서 불안감과 영감의 부재를 느꼈고 국제선 비행기에서 문화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그저 무미건조하게 움직이기만 했기 때문이죠. 한국처럼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저에게 다시 모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체리노가 들려준 서울의 야시장과 산사, 활기찬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제 삶을 뿌리째 뽑는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지금이 저만의 도약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항공사는 답을 원했고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마감 전날 저는 서울에 있는 체리노에게 즉흥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배정 수락 버튼 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있었죠. 체리노, 너의 솔직한 의견이 필요해. 유로윙스 항공에서 신입 승무원을 위한 트레이너로 내가 서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의 제 모든 삶을 뒤로하고 떠나야 해. 내가 과연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체리노가 영업에 열을 올릴 줄 알았지만 그는 사려 깊은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적응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어 라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죠. 위계적인 문화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 스스로의 방식을 찾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내 시야는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넓어졌어 라고 그는 말했어요. 저희는 장단점을 비교하며 30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에 체리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망설이고 있다면 기회를 잡아 최소한 인생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잖아.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면 한국도 너한테 분명히 마음을 열 거야.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제 손가락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미지의 세계로 도약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체리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생활이 전 세계의 사람 문화 아이디어와 얼마나 얽혀 있는지, 그리고 제 인생 여정에서 이런 모험과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깨닫게 되었죠. 심호흡을 하고 수락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체리노가 보낸 메시지였죠. 내가 자랑스러워 슈발라, 이제 날개를 펼 준비가 되었구나. 한국에 오는 걸 환영해. 그래, 익숙한 안락함은 이제 안녕이다. 한국 내가 간다. 비자, 서류 작업, 뉴욕 아파트 짐 싸기. 가족 및 친구들과의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마치고 청명한 가을날 드디어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체리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크게 안아주며 자신이 생활 중인 도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설렘에 들뜬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으로 된 한글 간판과 광고판이 제 감각을 압도했죠. 포장마차 냄새, 외국어 소리, 심지어 가을의 쌀쌀한 기운마저도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체리노는 유로윙스 항공에서 제공한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저희는 멀리 안개가 자욱한 산으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차를 몰았습니다. 체리노는 쉬지 않고 수다를 떨며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고 길을 따라 명소들을 짚어주었어요. 저는 체리노의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불안감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좋아하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고르고 사회적 규범과 무언의 규칙을 아는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작동되었지만 이제 모든 상호작용에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의 문화 충격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경직된 사무실 위계 질서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한국 트레이너 팀은 제가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요청해도 제 제안을 무시했죠. 제가 무뚝뚝하고 거칠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독일인인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업무 외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힘들어 보였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도 거의 춤추는 것과 다를 게 없었어요. 몸짓으로 설명해야만 했죠. 공과금 납부나 택시 호출과 같은 간단한 상호작용에서도 계속 더듬거렸죠. 이곳의 서비스 문화는 제 서구적 감수성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사회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지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퇴근 후 계획은 항상 관리자의 승인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다음번에 만나자고 계속 초대했지만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체리노는 저의 유일한 친구였지만 둘 다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향수병에 빠지게 되었어요. 고향에서 쌓아온 흥미진진한 세계 여행자의 삶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제 커뮤니티, 제가 좋아하는 장소, 여유로운 리듬이 그리워졌어요. 가족 및 친구들과의 영상통화는 제가 익숙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간주할 뿐이었죠. 조카의 학교 연극과 아버지의 새로운 골프 취미에 대한 소식을 듣는 어머니와의 통화가 가장 힘들었어요. 보고 싶지만 정말 자랑스럽구나. 조금만 버티면 곧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엄마는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사실 서울은 완전히 삭막하게 느껴졌고 저는 하루하루 목적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지갑이 이상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문이 닫히자마자 가방을 손에 들고 달려가는 그림자 같은 형체를 발견했어요. 저는 여권, 지갑, 휴대폰 등 제 모든 것을 가지고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 충격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정중하게 눈을 피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대신 저는 절박한 손짓으로 대중교통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즉시 걱정으로 주름이 잡혔어요. 그는 무전기에 대고 빠른 한국어로 말하며 저를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제 진술을 받고 경찰에 연락하기 위해 도착했어요. 심지어 제 여권에 대해 독일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들의 몸짓에서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환승 사무실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직원은 따뜻한 커피 한 캔과 도시락에서 간식을 건네주었어요. 곧 경찰이 제 사건에 출동해 가해자의 영상을 확보하고 순찰대를 보내 그의 위치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국인의 절도 사건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사하는 경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4시간 만에 소매치기를 체포하고 저는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도둑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제 소지품을 돌려주면서 제가 한국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죠. 저는 이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저의 부당한 편견들을 반성했어요. 저는 한국인이 이기적이고 불친절하다고 판단했었고 그 이면에 있는 관대함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의 진정한 배려심이 빛을 발하는 데는 확실히 이번 위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한국인들의 행동은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증명했어요. 질서 권위 순응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가 제게는 제한적으로 느껴졌지만 그 안에도 진실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관점이 바뀌고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주는 동료들, 단골빵집 아줌마가 빵을 하나 더 주는 등 곳곳에서 작은 친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소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이었죠. 체리노와의 저녁 식사에서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불평만 했던 저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체리노는 새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 라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서울에서는 삶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의 리듬을 찾기만 하면 돼. 저는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세탁소 아줌마들과 함께 언어 연습을 하고 베테랑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위계 질서에 대한 조언을 얻게 되었죠. 또 체리노와 함께 푸드마켓을 탐험하면서 제 모험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지갑 도난 사건은 의외로 뜻밖의 축복이었습니다. 잘못된 첫인상이 깨지고 제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저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놀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제발. 한국의 한 호텔에서 한 독일인 남성이 배를 부여잡고 호텔의 직원에게 간신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이 미친 듯이 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성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남성은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남성은 한국의 병원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일의 베이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보호운동가 베이퍼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바다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거대한 바다거북을 보기 위해 다이빙을 하고 하와이 바다의 다시마 숲에서 물개가 노는 모습을 보았으며 호주의 유명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탐험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았지만 아직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곳은 아시아였죠. 그래서 저는 큰 해양생물학 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해양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강연이 시작하기 30분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연자는 한국 남해안 제주도 출신의 박진수 박사라는 과학자였어요. 박진수 박사는 한국 바다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는 2,000개가 넘는 섬은 암초부터 해초박 갯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서식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이 유입되도록
도와주는 한반도 주변을 소용돌이치는 주요 해류가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는 차가운 북쪽 바다와 따뜻한 남쪽 바다가 섞이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혼합바다는 12,000여 종의 생물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죠. 다음으로 그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산호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와 바다라고 하면 항상 일본과 중국을 먼저 떠올렸기 때문에 꽤 놀랐어요. 하지만 박진수 박사가 보여준 숫자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손상된 산호초의 재성장을 위해 12,000개 이상의 산호 조각을 이식했어요. 산호는 석회암 골격을 만드는 작은 동물로 산호 조각들이 모여 산호초를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조성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어류 개체수가 21%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가 더 건강해졌다는 좋은 신호이죠. 그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류 번성이나 육지로부터의 오염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통해 수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진수 박사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의 해양생물과 보존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좀 더 진지하게 박진수 박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산물 소비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좁은 국토에 4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해양 자원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의미했죠. 이는 수세기 동안 어패류 개체수에 많은 압박을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강연 발표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박진수 박사는 제한된 보호 서식지 통로와 번식지 지도를 보여주었죠. 로봇 잠수함 드론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 첨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계획을 공유했어요. 또 지역 어민과 커뮤니티를 친환경 노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지역사회의 지원의 결합은 정말 인상적인 계획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아시아의 해양 보호에 대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연이 끝나고 질문에 답하고 나서 바로 박진수 박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는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와 어획량 제한 및 어구 개조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가 박사님께 가장 걱정되는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는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공교육과 정책의 변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그들이 하는 일을 가까이서 보고 자원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박진수 박사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다음 시즌에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호주와 카리브해에서 겪었던 산호 보호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혼자 여행하고 길을 찾는데 당황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언어 문화 관습, 지리 역사, 심지어 해양 생태계까지 완전히 다른데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희호 박사님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는 것은 분명 저희 평소 자신감과 적응력에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일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졌는지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첫 과학 다이빙 자격증 코스를 수강했을 때였을까요? 초보자로서 무언가에 대해 흡수하고 알아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스릴은 사실상 정말 대단한 선물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양 보존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아내 과학자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모험가는 익숙한 곳을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진수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내 제주도 방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대규모 산호초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직 항공편과 숙소를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꼭 시작해야 하죠. 도착할 때까지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또 다른 모험을 떠납니다. 모두 행운을 빌어주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한국어 표현과 관습을 조금이라도 더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악수 대신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읽었는데 아무래도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에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하하, 다행히도 여행 전 급하게 짐을 싸고 막바지 업무를 처리하느라 피곤해서 잠에 조금 들기는 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세관 통과와 출입국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보안구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에는 한글로 된 교통편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터미널에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 간판은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가까스로 저는 서울로 가는 지하철 시스템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역을 지나가면서 어떤 이름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노선도를 계속 보면서 저는 정거장을 세워보았습니다. 다행히 마침내 역에 도착했고 저는 거대한 여행 가방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몇 분 동안 더듬더듬 찾아 헤매다 저는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된 큰 간판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끝에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체크인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샤워를 하며 오랜 여행의 피곤함을 씻어냈어요. 편안한 침대에 쓰러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식사를 해야 했어요. 긴장과 피곤함으로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작은 지도를 주었는데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관광 안내소와 대형 백화점 같은 장소 몇 군데를 골랐어요. 왠지 모르게 벌써 프로가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호텔 근처 거리를 돌아다니며 창문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과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작은 식당을 구경했어요. 모든 음식의 모양과 냄새가 정말 멋져 보였죠. 하지만 메뉴를 해독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했어요. 저는 지금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창문에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메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주인과 종업원이 빠른 한국말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그림이나 가리키며 주문이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받은 요리는 익숙한 야채와 고기가 밥과 함께 나와서 젓가락질이 서툴러도 먹을 수 있었어요. 확실히 맛있었지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주문 내내 메뉴판을 읽고 웨이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편의점에 들러 물과 간식을 사서 먹었어요. 어린 시절 여행길에 들렀던 휴게소가 생각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열대에는 알 수 없는 맛의 이상한 사탕과 탄산음료가 가득했어요. 저는 무작위로 몇 가지를 골랐어요. 제가 좋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고르고 보는 거죠. 다 맛있어 보였는걸요. 하하,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지니 피로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 들었어요. 때문에 몸이 오후 9시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어요. 제 몸속 시계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멍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대학 신입생이 되어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였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몸에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이 겹쳐 다가온 것 같아요.
10시간의 긴 숙면의 시간 후에 저는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방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로 계란을 스크램블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시차를 극복하고 제주도로 향하기 전에 방향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단계는 지도에서 발견한 관광 안내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었죠. 친절한 안내원 아주머니는 독일인 관광객을 안내해주는 것을 매우 반겨주는 분이셨어요. 그녀는 경복궁과 전통 가옥이 있는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주요 명소를 가리키며 서울 지도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제가 도보 투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셨죠. 가이드 투어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도시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투어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가이드는 왕궁 사찰 성문시장에 대한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죠. 물론 한국어라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다행히 가이드는 매우 인내심이 많았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등지에서 다양하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덕분에 그들의 눈으로 서울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저는 지하철을 한 번 더 타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의 방향을 한 번만 틀렸어요. 세상에나 저의 빠른 적응력에 스스로 뿌듯함을 좀 느꼈어요. 하하, 저는 호텔 근처에서 테이크아웃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를 사서 먹었어요. 와우, 치킨은 놀라울 정도로 바삭하고 맛있었어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배고픈 상태이기도 했지만 이 음식은 정말 완벽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었다는 것은 독일에서 온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며칠도 비슷한 일상을 보냈어요.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책을 하고 남대문 시장의 노점상을 둘러보고 호텔 근처의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또한 국립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해양생물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점차 서울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지하철 표지판을 해독하고 간단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모든 과정들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시차 적응이 끝났을 때는 정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이 아니라 드디어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평소 제 모습이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만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처음 며칠 동안의 지친 기운을 뒤로하고 홀로 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한 것만으로도 축하할 만한 성과이지 않나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경험은 제주도를 위한 훌륭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과 문화 언어를 접하게 될 테니까요. 적어도 지금은 제 초보자의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불타게 되었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헤매는 일도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반면에 놀라운 모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내면의 탐험가가 다시 일어나 이제는 재충전하고 뛰어들 준비가 되었어요. 우와, 서울에서의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다시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죠. 제가 비행기 안에서 꽤나 불안했던 건 솔직히 인정할게요. 사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짐을 잃어버려서 장비 없이 다이빙을 못하면 어떡하지? 박사팀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한국식 매너를 몰라서 실수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면 어쩌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해안선의 풍경이 보이자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제주는 정말 푸르고 싱그러워 보였어요. 수정처럼 푸른 바다 수면 바로 아래에는 수마일에 달하는 산호초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굳을 뻔했어요. 확실히 제주를 한국의 하와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네요. 제주에 도착하자 고윤정이라는 팀원이 어서 오세요. 알렉스라고 적힌 커다란 팻말을 들고 저를 맞춰주었어요. 그녀는 성산마을 근처에 있는 제가 묵을 연구시설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었죠. 연구소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건물 캠퍼스에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박진수 박사와 몇몇 대학원생들이 식당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따뜻한 환영을 받은 후 그들은 트윈 침대와 책상,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 소박한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호화로운 리조트 생활은 아니었지만 바다의 경치가 이를 보상해 주었죠. 다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저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자기소개를 했고 저는 모든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박진수 박사는 오염과 표백으로 훼손된 인근 산호초를 복원하는 연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표에서 산호초를 되살리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설명 중 가장 불안했던 부분은 다이빙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연습 수조에서 장비와 기술을 시연해야 했기 때문이죠.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영어로 된 지침이 어눌해서 많이 저는 더듬거렸어요. 차분하게 각 단계를 기억하기 위해 정말 집중해야 했죠. 결국 시험은 통과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긴 하루의 여행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저는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슈트를 입고 한국 바다에서 실제 다이빙을 하러 나섰습니다. 열대바다에 몸을 담궜을 때는 정말 놀라운 기분이었어요. 머리 위로 햇살이 파도 사이로 반짝이며 제 거품이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몇 미터 내려가자마자 저는 이 산호초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했거든요. 줄무늬 물고기들이 지나갔고 성게 말미잘 산호 카펫이 그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헤엄치면 흰 동가리떼가 아내놈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뿔처럼 생긴 산호들이 서로 겹겹이 쌓여있는 산호초 구조 자체도 놀라웠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제주도 곳곳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이전보다 더 장관처럼 보였어요. 희귀한 갑각류가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수중 속을 헤엄쳐 다녔어요. 더 깊은 바다에서는 마치 떠다니는 파이프 기관처럼 보이는 검은 산호 위를 유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해안 근처에서는 파도에 흔들리는 해초와 다시마로 이루어진 수중 정글을 탐험했어요. 이 모든 다이빙은 최고의 교육처럼 느껴졌어요. 해양 생물학자들로부터 제주 주변의 수중 지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과학자들은 저에게 실질적인 연구 기술도 가르쳐 주었어요. 기구를 이용해 어류 조사를 하고 산도와 수온을 측정했어요. 연구실에서는 바다 거북에 꼬리표를 붙이고 산호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하는 일도 도왔죠. 이 모든 기술들이 저를 더 나은 환경, 보호주의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즐거웠어요.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는 저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저녁에는 고기와 채소로 속을 채운 전통전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제주도 바와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매콤한 국물에 삶은 문어와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찜과 칼칼한 매운탕 같은 새로운 요리를 먹어볼 수 있었죠.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말은 섬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저는 산에 올라 계곡에서 풀을 뜯는 야생마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또 해변과 절벽을 따라 몇 마일을 걸으며 해안 경치를 감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주시의 시장과 카페를 돌아다니며 맛보기도 했어요. 물론 감귤 와인부터 오메기 떡까지 와우 새로운 기념품들도 많이 살 수 있었죠. 마지막 주말에는 연구소 팀과 함께 보트를 타고 작은 섬으로 피크닉을 갔어요. 저희는 스노클링을 하며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돼지갈비와 채소를 구워 먹었죠. 식사 후 야외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완벽한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완벽한 낭만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20대 초반이 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하하 새로운 친구들과 석양을 바라보며 이 마법 같은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다음 주 저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다이빙에서 저는 산호 조각을 산호초에 이식하는 작업을 도와야 했죠. 각 조각을 조심스럽게 세척하는 일은 정말 보람찼어요. 저는 제가 진짜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작은 산호들은 박진수 박사팀의 보살핌 덕분에 번성하는 서식지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일정이 끝나고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은 씁쓸했어요. 저희는 함께 열심히 일했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태평양 보존 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로 만든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곧 하와이로 저를 방문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마지막으로 선착장을 내려오면서 저는 제 마음의 한 조각이 제주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여행 경험보다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문화 충격도 심했고 어색한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불편한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인내심, 개방성, 겸손을 연습하게 해주었습니다. 해양 생물부터 사람들까지 한국의 해양 세계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연구자이자 환경보호 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이것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저희 교육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 이 마법 같은 곳에서 더 많은 모험을 하기 위해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놀라운 몇 주를 보낸 후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하와이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샤워가 필요했습니다. 연구소의 허름한 숙소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갈망하게 만들었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서울에서 예약한 호텔은 온라인에서 봤을 때 정말 멋져 보였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창 옥상 수영장, 넓은 스위트룸 등 몇 주 동안 트윈 2층 침대에서 잠만 자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호텔이었죠. 가격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좀 했습니다. 깔끔한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여행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다이빙 장비와 세탁물이 가득 담긴 더플백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리셉션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46층에 있는 제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숙소 내부는 정말 고급 아파트처럼 놀라웠어요. 저는 행복한 춤을 추며 샌들을 벗고 욕실 욕조를 확인하러 달려갔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욕조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저녁으로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가운을 입고 웅크린 채 대형 TV의 채널을 돌렸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거위털 베개가 있는 킹사이즈 침대는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확실히 사람은 즐길 때는 즐겨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에 빠져 잠이 들었죠. 물론 새벽 2시에 심하게 아파서 깨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잠에서 깬 이후 4시간 동안 심한 복통으로 침대와 화장실을 오가며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열이 39도 이상으로 치솟았고 탈수 증세가 심각했죠. 와,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혼자서 외국 병원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죠. 만약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지 못하면 어쩌죠? 비용이 비싸면 어쩌죠? 그냥 공항까지 끌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경련 때문에 고통이 몇 배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호텔 직원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일어나거나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어지러움이 너무 심했어요. 맞아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곧 문을 두드리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제복을 입은 친절한 두 남자가 들것과 의료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썼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제 바이탈을 측정하고 놀란 표정으로 들것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걷기에는 너무 힘이 없었기에 들려갔죠. 구급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동네 풍경이 고열로 인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검사실로 데려가 링게를 연결해 주었어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간호사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환자를 돌보는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들의 침착한 능력 덕분에 제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고 있었죠. 당직 의사는 제한된 영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은 먼저 심한 탈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액과 메스꺼움에 대한 약물을 투여했으며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인한 감염이나 기생충 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의사의 차가운 손길과 차분한 어조는 제가 끔찍한 경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공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간호사가 와서 바이탈을 확인하고 수액을 놔주러 오는 동안 저는 불안한 잠에 빠졌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어느 순간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서양인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위험한 박테리아가 저에게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죠. 낯설게 들리긴 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박테리아가 제거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기진맥진하고 메스꺼워서 다시 기절하기 전에 간신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 저를 개인 병실로 옮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머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호텔에서의 휴가를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나약한 저는 그저 그 상황에 체념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과정을 믿어야만 했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밝은 인사를 건네자 저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태도에 이 낯선 곳에서도 제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훌륭한 병원 직원들의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약물치료, 수액, 건강검진, 죽과 같은 부드러운 식사로 하루 일과를 보냈죠. 제가 다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간호사는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미역국, 마치 보약 같은 고소한 국물이었죠. 의사들은 감염이 줄어들고 간 수치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줄 정도로 영어를 구사해 주었어요. 휴식과 금주라는 의사들의 엄중한 경고도 분명하게 전달되었죠. 간호사들은 항상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더 이상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숙련된 간호사들의 손길에 안심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보다 따뜻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매일 저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어지러울 때는 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든든하게 받쳐주었죠. 다른 때는 제가 거의 기절할 때까지 어깨와 팔을 마사지해주기도 했어요. 간단한 손길에도 그런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의 유일한 동반자는 책과 한국 대중가요를 틀어주는 작은 라디오뿐이었어요. 지루함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어요. 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런 친근한 교류가 제 기분을 좋게 해주었죠. 저는 소박한 인간관계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마침내 한 달처럼 느껴졌던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혈액검사와 간 스캔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죠. 식욕도 돌아와서 새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날 음식과 술을 피하면서 천천히 회복해야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는 스테이션 뒤에 모여있는 간호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수분 보충부터 죽 먹이기 외로울 때 제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 성심성의껏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이런 따뜻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없었다면 제 생명을 위협하는 투병 생활은 매우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전문성, 효율성, 따뜻함은 저를 놀라게 했고 영원히 한국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모험을 놓칠 뻔했으니까요. 다시 진짜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북적이는 로비로 내려가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호텔은 일주일 동안에 저희 실종에 놀라지 않은 듯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회복 지시에 따라 호화로운 숙박을 며칠 더 연장하는데 기꺼이 동의했죠. 방으로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저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멍은 들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곧 저는 다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붐비는 시장을 거닐고 서울타워에서 해넘이를 보며 건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이 매력적인 나라에서 더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